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4장 초장황 중 옹이냐 이고냐 갈팡질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22년 신상군대장이자 중군부장인 조최, 하군대장 난지, 중군 원수 선저거, 하군부장 서신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진양공은 큰 슬픔과 함께 나라가 휘청거리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진양공은 조최 등 많은 경들이 죽어 빈 벼슬 자리에 누구를 채울까 고민하다가 적당한 인재를 찾기도 힘들자 애써 억지로 빈자리를 채울 필요는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원전 629년 가을에 진문공이 5군 체제로 만든 것에서 신상군과 신하군을 폐지하고 중군, 상군, 하군의 3군 체제로 축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원전 621년 봄 진양공은 모든 군사를 이 땅에 소집하고 중군 원수와 부장에 사곡과 양익이를, 상군 대장과 부장에 기정과 선도를 각각 임명하며 2군 폐지를 공식화하고 공습 중인 벼슬자리를 채우며 조정을 일신하려고 하였습니다. 진양공의 계획에 대하여 선적의 아들 선극이 나서서 중군은 요직인데 전쟁 경험이 없는 사곡과 양기기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조채와 호은 등 유능한 공신자제들이 많은데 어찌 이들을 쓰지 않는가라고 진언하니 진양공도 선극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중군 원수의 호은의 아들 호사고를, 부장의 조채의 아들 조돈을, 상군대장의 기정을, 부장의 술림보를, 하군대장의 선매를, 부장의 선도를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사곡과 양익이는 중군 원수와 부장에 내정되었다가 취소되어 경의 벼슬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선극을 괘씸하게 생각했고, 선도는 상군부장에 내정되었다가 하군부장으로 좌천된 것에 대하여 선극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선극이 방해했다고 판단한 거였죠. 진나라는 중, 상, 하군의 대장과 부장만 경의 벼슬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군 원수가 된 호사고는 우쭐거리며 어서댔습니다. 이에 하군 사마 유병이 호사고에게 원수는 공신자제의 자격으로 승진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군심을 장악하기까지 만사에 겸허해야 한다. 성덕신의 오만함이 초군을 망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며 직언하였습니다. 호사고는 유병의 직언에 대로하였습니다. 자신의 은혜에 대한 시비 판단과 유병의 직언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하군 사마에게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고, 이를 방치하고서는 원수의 채통이 서지 않는다고 판단, 유병을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곤장 100대를 쳤습니다. 진양공의 서성이었던 양처보는 위나라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신이 진나라에 없던 사이에 호사고가 중군 원수가 된 것을 보고는 진양공에게 호사고는 고집이 세고 편협하고 성격이 강하여 군사지휘에 문제가 많다라고 진언하며 조돈의 장점을 부언하니 진양공도 유병의 사건을 통하여 호사고에게 실망하고 있던 터여서 양처보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진양공이 다시 모든 군사를 동땅에 소집하고 중군 원수와 부장을 맞바꾸어 중군 원수의 조돈을, 부장의 호사고를 임명하니 호사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군사들과 백성들은 조돈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 후 호사고는 자기의 인사조처가 양처보의 진언에 따른 것임을 전해듣고 양처보와 조돈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양처보는 지난날 조처의 가신이 되어 조시가의 일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로 조돈을 중군 원수로 승진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진양공은 병석에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진양공은 자신이 쾌유하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양처보와 조돈 등에게 어린 세자 이고를 잘 보필하고 맹주의 지위를 뺏기지 않게 국정에 진력하라고 유언하고는
기원전 621년 8월에 죽었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세자 이고를 군위에 올리려고 하자 조돈이 나서서 우리의 현 상황은 진나라와 정나라의 침공에 대비해야 하는 일촉즉발의 전시 상황과도 같다. 이런 때에 어린 임금을 세우면 우리의 내부가 단합되기 힘들다. 그러니 진나라의 악영인 진양공의 아우 공자 옹을 세우자. 옹은 진양공도 총애했고 옹을 세우면 진나라와 우호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조돈은 선한 사람을 군위에 세우면 나라가 공고해지고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면 순리에 맞고 성군이 사랑한 사람을 세우면 효도가 되고 오랜 우호국과 친분을 맺으면 나라가 편안해진다. 옹은 이 네 가지 덕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 라며 옹을 군위에 세우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옹은 진문공과 두 나라 기시 여인인 두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자 조돈에 불만을 품고 있던 호사고가 나서서 그러면 진나라에서 벼슬을 사는 옹의 동생 공자낙이 낫다. 낙의 어머니 문영은 진회공과 진문공의 총애를 받았으니 그 소생을 옹립하면 백성은 더욱 안도할 것이다. 우리는 진나라와는 원수이나 진나라와는 친하지 않은가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돈이 진나라는 소국이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문영은 두 군주를 섬겨 엄난한 데다가 부인 중에 서열이 9번째여서 미천하고 낙은 진나라의 평범한 대부인이 위험이 없다라며 옹을 지지하였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조돈의 의견을 지지하자 공로는 옹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에 조돈은 정사의 선멸을 부사의 사회를 임명하며 진나라에 가서 옹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선멸 등 일행이 진나라로 출발하려고 할 때 순림보는 둘에게 어찌 지혜롭지 못한가? 지금 진나라에 엄연히 세자가 있는데 그 누가 이를 제치고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어찌 핑계대고 임무를 사양하지 않는가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멸은 실권자 조돈이 계획하는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으리요 라며 순림보의 충고를 무시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순림보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둘은 가긴 갔으나 돌아오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호사고는 자기 주장이 묵살되자 호시나 조시나 다 같은 공신 가문이거늘 어찌 이토록 무시하는가 라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신복을 진나라에 보내어 낙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조돈의 뜻대로 일이 성사되게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였죠. 그러나 호사고의 이 계획은 금세 조돈에게 알려졌습니다. 조돈은 호사고의 계획에 대하여 신복, 공손저구에게 군사 100명을 주며 빗땅에 매복했다가 낙이 들어오면 죽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낙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나라로 들어오다가 빗땅에서 암살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낙이 암살되자 호사고는 대로하였습니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호시와 조시의 싸움이 시작된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낙이 암살된 것을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기 가문은 물론 만천하에 호시가 조시에게 패한 것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었지요. 호사고는 동생 호국과 상의하고 낙을 죽인 것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조돈을 돕는 양처보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기원전 621년 10월 어느 날 밤 호국군은 집안 장정들을 도둑으로 위장시켜 이들을 이끌고 양처보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책을 읽고 있던 양처보를 칼로 쳐 죽이고 목을 잘랐습니다. 양처보 집안 사람들은 괴한이 호국군임을 알아보고 조돈에게 이 사실을 고했으나 조돈은 양처보는 도둑에게 피살된 것이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남을 모함하지 말라 라며 꾸짖어 보냈습니다. 조돈도 양처보의 피살 사건이 호시 집안의 소행임을 짐작했으나 당장 진양공의 장례 절차가 남아있었고 또 새로운 군의를 정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공신 가문끼리 권력 다툼이나 한다는 오명을 듣기도 싫었고 또 설사 싸우게 되더라도 호시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양처보 피살 사건을 도둑의 소행으로 몰려는 것이었습니다. 조돈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것 없다는 것이었죠. 지난날 양처보가 위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영땅에 영씨의 객관에 유숙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씨는 평소 자기를 이끌어줄 재덕이 있는 군자를 찾고 있었는데
양처보를 보고는 찾던 군자라 여기고 양처보가 객관을 떠날 때 그의 시종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온산 부근에서 양처보와 헤어져 객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씨 아내가 어찌 돌아왔느냐고 묻자 영씨는 양처보의 외모와 의표는 당당하나 외모에 어울리는 말이 부족하고 말과 외모가 어울리지 않는다. 용모는 사상과 감정의 문양이요 말은 용모를 부각하는 관건이다. 양처보는 성정이 강직하고 과도한 자신감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범하고 많은 사람의 원망을 살 인물이다. 그의 옆에 있다가는 이익은커녕 오히려 재난을 당할까 우려되어 헤어졌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 후에 양처보는 채 1년도 못 되어 피살된 것입니다. 조도는 신하들과 함께 고국에서 진양공을 장사 지내고 진양공의 신위를 태묘에 봉환하였습니다. 그런 후 조도는 호국거가 자기 마음대로 양처보를 죽인 사실을 밝히며 그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호국거의 집을 수색하여 양처보의 목을 찾아내어 이를 증거로 삼아 11월에 그를 처형하였습니다. 진양공의 장례를 마쳤으니 이제 양처보의 비사사건을 매듭지으려고 한 거였죠. 양처보 비사사건의 범인으로 호국거가 지목되어 처형되자 호사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호사고는 잠잠하던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낸 조돈의 의도도 모르는 데다가 호국거를 처형한 것으로 보아 조돈이 양처보 피살사건에 있어 호국거와 자신과의 연관성을 알고 있다고 판단, 미리 겁을 먹고 정나라 백돈에게로 달아났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적적의 일족인 노나라로 달아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조돈은 호사고가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는 양처보 피살사건에 있어 호사고의 죄는 면죄하고 호국거만 도둑으로 몰아 문제하려고 했는데 호사고 스스로 죄책감을 못 견뎠구나. 그러나 호시도 진나라의 공신 가문인데 그의 고단함을 어찌 방관하리요 라며 유병에게 호사고의 가솔과 가산을 모두 거두어 그에게 인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유병의 가신들은 지난날에 유병이 호사고에게 억울하게 매맞은 것을 기억하고는 유병에게 호사고의 처자를 죽여서 복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은 그 사람에게 언원이 있어도 처자와는 무관하다. 더군다나 조돈이 호사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총애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한을 푸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보복을 한다며 원한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며 사적인 일로 공적인 일을 해치는 것 또한 충도 아니다 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호사고의 가솔과 재산 등을 친히 국경까지 호송하여 호사고에게 인계하였습니다. 호사고도 유병을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것을 자책했고 조돈도 유병의 처신에 탄복하였습니다. 한편 양부인 즉 모경은 남편 진양공을 고국에 장사 지내고 황궁한 후 아침마다 조당에 가서 이고를 껴안고 통곡하며 대부들에게 성군에게 무슨 죄가 있고 또 어린 세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 임금될 사람을 다른 나라에 가서 데려온단 말이냐 라며 이고를 군위에 세우지 않으려는 조당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 저녁마다 조돈의 집 앞에 가서 조돈에게 성군이 이고를 그대에게 부탁하며 이 아이가 쓸만한 제목이 되면 나는 그대에게 감사할 것이지만 쓸모없는 제목이 되면 나는 그대를 원망하리라고 한 성군의 유언이 아직도 쟁쟁하건만 그대는 벌써 이 아이를 포기했는가? 환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임금을 세우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이 많은 임금을 세웠다가 어린 세자가 장년이 되면 그 환난은 어찌할 것인가 라며 옹을 옹립하려는 조돈의 처사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같은 모경모자의 피눈물 나는 절규에 대하여 백성들은 다들 모경모자를 동정하며 옹을 옹립하려는 조돈의 처사가 잘못된 것이라며 조돈을 비난했고 대부들도 조돈이 없는 자리에서는 조돈의 뜻대로 성사된다 하더라도 이는 훗날 또 다른 비극이 될 것이라며 다들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조돈은 민심이 자기 편이 아님을 감지하였습니다. 조돈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옹을 군위에 세우려고 하다가는 자신은 물론 조씨 가문이 파면할 수 있다고 판단, 옹의 군위 옹립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조돈은 극결과 상의한 후 기원전 620년 2월에 이고를 군위에 올리니 이가 진영공인데 이때 그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조돈은 진영공을 옹립한 후 즉시 진나라에 통보하여 옹을 못 오게 하려고 했으나
그때 이미 옹은 진나라 장수 백일병이 이끄는 진군의 호위 속에 황하에 당도한 후였습니다. 조도는 옹이냐 이고냐 하는 자신의 갈팡질팡 때문에 진나라는 물론 진나라와 진나라의 대외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난감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도는 이래도 욕듣고 저래도 욕먹을 것이라며 옹을 호위하고 오는 진군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저지른 일 신속하게 매듭짓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밀려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자신의 또 다른 큰 위기임을 절감한 거죠. 이에 조도는 상군대장 기정을 도성에 남겨 진영공을 보좌하게 하고 중군부장 호사고의 후임에 성극을 중군부장에, 상군대장 기정을 대리하여 술림보를 상군대장에, 하군대장 선배를 대리하여 선도를 하군대장에 임명하는 등 3군 수뇌부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러고는 3군을 직접 이끌고 강성을 출발하여 근엄에 주둔하였습니다. 한편 선멸은 옹을 모시고 진군을 따라 황하를 건너 영호까지 왔을 때 진군이 근엄에 주둔한 것을 보고는 진나라가 옹을 마중 나왔다고 판단, 먼저 조돈에게 보고하러 진군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조돈에게서 할 수 없이 이고를 세군주로 옹립하였다, 양해해달라, 할 말이 없다 라는 말을 듣고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선멸은 아니 옹을 옹립하자고 한 것은 바로 그대가 아닌가,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마치 장난치듯 하는가, 이러고서야 그 무엇으로 그대의 명령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대루하며 진군 진영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선멸은 진군 진영으로 돌아가면서 지난날 술림보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기원전 620년 4월 2일 조도는 술림보에게 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군사행동을 느리게 하면 진나라는 이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러니 오늘 밤 야습하자라고 제안, 진군은 그날 밤 야습하였습니다. 의외의 공격에 전혀 방비하지 않은 진군은 대패, 혼전 중에 옹은 죽었고 백을병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여 진나라로 달아났습니다. 진군 입장에서는 진나라가 옹을 원한다길래 옹을 호위하고 왔다가 생벼락을 맞은 셈이었죠. 선멸은 착잡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판단에 따른 처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군주의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나라에서 편안히 잘 있던 옹에게 헛바람을 넣어 그를 진나라로 데려가려다가 도중에 객사시켰으니 옹에게는 한없는 죄책감을 느꼈고 조도만 생각하면 극심한 분노를 느꼈으며 어디든 갈 곳이 없는 자신을 생각하니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멸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잘못도 아니요 자신의 실수도 아닌 것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진나라로 향하였습니다. 진나라도 진나라에 속은 것이기 때문에 조돈에 속은 자신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면서 말이죠. 선멸과 함께 부사 자격으로 진나라로 갔던 사회는 선멸을 따라 진나라로 갈까 아니면 이것저것 모른 척하고 진나라에 남을까 망설이다가 진나라로 갔습니다. 선멸의 입장과 같거나 선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나라에 남으면 왜 진나라에 남았느냐, 왜 진나라로 가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할 것 같아서 진나라로 갔던 것입니다. 진강공은 옹과 관련하여 자신과 진나라를 속인 조돈과 진나라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치고 싶었지만 자신이 즉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내부 결속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 꾹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진나라의 망명원 선멸과 사회에게 대부벼슬을 내렸습니다. 언젠가 진나라를 칠 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말이죠. 실제로 기원전 619년 여름에 진나라는 진나라를 치고 무성을 취하여 영호에서의 패배를 수록하였습니다. 술림보는 처음부터 옹을 군위에 세우려고 한 조돈의 계획이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돈의 뜻대로 될까 의문을 갖고 관망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진나라와 진나라가 전투까지 벌이고 본의 아니게 선멸과 사회가 진나라로 망명하자 둘의 처지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술림보는 조돈에게 지난날 호사고의 예처럼 선멸과 사회의 처자와 가산을 진나라로 보내자고 간청, 조돈도 둘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터라 흔쾌히 수락하여 선멸과 사회의 가솔과 가산은 진나라로 인계되었습니다. 조돈은 진양공 사후의 진나라 내분을 간신히 수습하고
영호 전투에서 진군에 승리한 후 기원전 620년 8월에 호땅에서 제나라, 송나라, 노나라, 위나라, 진나라, 정나라, 조나라, 허나라 제후와 회합을 갖고 진영공이 즉위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진나라가 여전히 패자로서 건재함을 과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모임에 노문공이 늦게 참석했다는 이유로 조도는 기원전 619년 가을에 노나라를 징벌하는 등 진나라의 패자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동주일국지 제48회와 좌전 노문공 7년조에서는 조채와 조돈부자에 대한 호사고의 인물평을 묘사 기록하고 있는데요. 호사고가 진나라에서 달아나 노나라에 머물 때 노나라의 실권자인 풍서가 호사고에게 조채와 조돈 중에 누가 더 현명한가 라고 묻자 호사고는 조채는 겨울 햇볕처럼 포근하고 조돈은 여름 햇볕처럼 두렵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차 열패길국지 팩트체크에서는 호사고가 노나라로 달아난 시기, 조돈이 중군 원수가 된 시기에 대한 상이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고 정나라에 대한 동주일국지, 사기, 춘추좌전, 국어의 기록 방식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때 브라질과 독일의 준결승전이 열렸었는데요. 이때 베를린 수도 당국이 준결승전 직전과 직후에 수돗물 사용량을 발표하여 흥미를 끌었습니다. 베를린 시간으로 7월 8일 밤 10시에 준결승전이 열렸는데 경기 시작 전인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시간당 수돗물 사용량은 22,500에서 25,000 세제곱미터로 여느 때와 거의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된 오후 10시부터 수돗물 사용량이 뚝 떨어졌다가 정확히 45분 뒤부터 오후 11시까지 15분간 3만 세제곱미터로 급상승하였습니다. 베를린의 많은 사람들이 경기 중계를 보느라고 수도 사용을 멈추었다가 하프타임에 일제히 화장실로 간 거였죠. 후반전의 경우 수돗물 사용량은 전반전보다 더 떨어졌고 경기 종료 직후에는 최저 수준인 1만 세제곱미터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승리를 축하하는 건배타임과 이제는 아무 시간에나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겠죠. 이 경기는 독일이 브라질에게 7대1로 이겼고 특히 전반전에 독일이 5골을 넣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전반전 끝 무렵부터 경기에 몰입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베를린 사람들은 전반전은 물론 승리가 거의 확정된 후반전에 더 몰입한 것을 간접적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축구 경기 중계 관전 태도와 수돗물 사용량 비교를 통하여 신중하고 축구 자체를 즐기는 독일 사람들의 국민성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